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대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가 지난 18일 월요일로 의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였는데 다양한 지역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보면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이 지역에서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한 장례 지원이 추진됩니다. 현실적인 장례비 지원과 또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춘 장례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 등이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도 처리됐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지역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정쟁을 중단하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교원의 교권과 또 교육활동 보호 대책 촉구, 전세 사기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 규칙안 하나가 매우 눈길을 끕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일부 수정 통과됐는데요. 현행 회의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것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의 회의 발언 시간을 1회당 15분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로 바꾼 것입니다.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의원 간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는 자리인 상임위 회의 시간, 각 위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최대 15분으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중호 의원은 위원회 활동은 집행부의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한 방향 및 대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정 활동임에도 구체적인 발언 시간을 두지 않고 제한 없이 발언함에 따라 회의에서 많은 시간이 걸려 비효율적이며 의원 간 발언 시간의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확보가 필요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는데요. 회의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 취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안건이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지,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구체화시켜야 할지, 이로 인해 소외받는 시민이 생기지는 않을지 등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이 투입되고 시민의 삶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을 텐데 시간 제한 15분을 하겠다니요. 지금 지방의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의 잣대를 갖다 댈 것이 의원 간 논의와 발언의 시간이어야겠습니까? 관련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준비한 의원이나 그렇지 않은 의원이나 똑같이 15분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회의가 합리적인 겁니까? 첨예한 안건에도 15분 알림이 울리면 토론을 멈출 것입니까? 그렇다면 또 낭비와 방만, 부실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는 국외연수나 업무 추진비 등에는 왜 효율의 가치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까? 과연 이번 15분 결정이 시민을 위한 일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전국의 다른 광역시의회 어디에서도 위원회에서 의원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원 스스로 자신들이 가진 권리와 역할을 축소시키는 행태가 과연 시민을 바라보고 한 결정인지
재고하기를 바랍니다. 9월 20일 수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상황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키워드로 본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산 넘어 산입니다. 어떤 사안이기에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요. 지난주 수요일 마침내 그 세종시 어진동에 마련된 조직위 사무처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날 현판식에는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포함해서요. 조직위 집행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 조직위 구성에 그간 상당한 마찰과 잡음, 심지어 법적 공방까지 있었는데 결국 조직위원회 출범을 하긴 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당초 공모로 선임됐던 윤강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대한체육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법정 다툼이 있었었죠. 이 과정에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정한 이 조직위 설립 기한을 한 달 반가량 넘겨서요. 이제 개최권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렵게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한보다 늦게 출범이 된 만큼 앞으로 조직위가 더 고삐를 바짝 죄면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직위가 출범했음에도요, 여전히 여러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 대회는 2027년 8월에 12일간요, 150개국 15,000명이 참여해서요. 모두 18개 경기 종목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신축에 지금 제동이 걸려서 아직 개회식하고 폐회식 장소조차 정해지지 않았고요. 여기에다가 세부 종목 치를 경기장 신축, 선정 과정 여기에도 지금 차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서남부 스포츠타운 신축이 늦어지면 이 개회식을 대전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제 바꿔서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개회식뿐 아니라요. 이 종합 경기장에서는 육상 경기 같은 것들도 열려야 해서 이게 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조직위 활동에 암초가 또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네. 현재 조직위원장은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이 4개 시도지사가 공동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니 조직위가 이렇게 출범도 했는데 4개 시도지사가 조직위원장에서 다 같이 물러났습니까? 네, 물러나기로 했는데요. 지난달 국무조정실에서 그 대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조직위원장을 한 명으로 바꿀 걸 검토하라 이렇게 좀 조직에 요구했다고 하거든요. 얼마 전 파행으로 치달았던 세계 잼버리 대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그리고 강태선 한국 스카우트 연맹 총재하고 또 이제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윤덕 의원 이렇게 5명이 이제 공동으로 조직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체계라든지 아니면 책임 범위가 일원화되지 못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조정실이 이 조직위원장을 한 명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지자체장들이 상징적으로 다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조직위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위원장 한 명으로 선임해라 이런 지적인 거군요. 네, 일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네. 인사를 한 명 선정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두 이제 공동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겨우 조직위가 출범한 상황에서 이렇게 또 새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을 이게 또 해결해야 되니까
난감하군요. 네, 일단은 뭐 4개 시도지사는요 올해 안에 새로운 위원장 뭐 추대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뭐 금융그룹 회장 비롯해서 몇몇 인사가 하마평에는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주요 경기장 신축을 위한 그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황에서 조직위가 또 출범하자마자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해야 하는 이런 그 충청권 세계대학 경기대회 정말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녹조 비상입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네, 지난주 한 청취자분께 제보받았던 내용인데요. 대청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이신데 그 올해 대청호 녹조가요. 예년에 비해서 훨씬 심각하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5시 엔데스남 청취자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데 녹조가 예년에 비해서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전해주셨다는 거군요. 네, 그 제보하신 분에 따르면요, 여름마다가 이 대청호에 녹조가 끼기는 하는데 이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 녹조도 사그라지지만 올해는 녹조 농도도 상당하고 또 이제 녹조가 낀 기간도요 예년보다 훨씬 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전을 비롯한 그 인근 충청 지역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 녹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계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이상 기후가 더 심해졌다. 그래서 폭염도 길었고 지난주에는 가을 장마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기후위기에 대한 대비 더는 늦출 수 없다.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께서 주신 이야기대로 이 대청호 녹조 문제 좀 상당히 심각한 걸로 또 결과가 나왔거든요. 대청호에는 대전 쪽인 추동 수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 청주 쪽에 문의 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천 쪽에 회남 수역 이렇게 이제 3개 수역이 있는데요. 지난 8월 21일에 금강환경유역청이 대청호 문의수역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는데 이 경계 단계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9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경계 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9월 11일 기준으로요. 문의수역 유해 남조류가요. 밀리리터당 56,024세포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이는 그 지난 9월 4일 밀리리터당 94,208세포보다는 줄긴 했지만은 여전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예. 이 참고로 밀리리터당 이 10,000세포 이상이면요. 경계 단계가 발령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금강유역 환경청이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대청호 추동수역 여기에도 그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계 단계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인 거고요. 청주 쪽인 문의수역 말고도 대전 쪽인 추동수역에도 경계 단계가 발령이 됐다고요? 네, 2주간 2회 연속 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거든요. 9월 4일자 그 측정치가요. 밀리리터당 38,112세포였는데 지난주에도 35,000이 넘어가지고 이 수치에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이런 녹조 심화 현상 원인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은요. 집중 강우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대청호에 좀 다량 유입됐고 또 이후 이제 지속적인 더위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 유해 남조류가 극성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대청호 취수장과 정수장은 수신별로 좀 물을 취수를 해가지고 고도 정수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원래 물과 정수된 물의 그 조류 독소와 냄새 성분 분석 주기를요 주 1회에서 2회로 현재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니만큼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또 정수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그 밖에도 이제 금강유역 환경청은요, 이 대청호에 오염물질이 좀 들어가지 않도록 환경 지킴이 상시 감시 그리고 이제 드론 활용한 항공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청취자분께서 또 이제 추가 제보를 주셨는데 예. 현재 이러한 활동들이 대청호 중앙 쪽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청호 수변 쪽에도 녹조가 심한데 이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예. 정수되지 않은 원래 물에 좀 독소를 품은 녹조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물고기나 조개 등 잡으시거나 아니면 수영하는 거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행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대전시의회 한 시의원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한 또 잦은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됐습니다.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속 정당이 조사에 나서기까지 했는데 그 결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송활섭 대전시 의원에 대해 민원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당원 자격정지 1개월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송활섭 대전시 의원은 해당 의혹과 논란에 대해 사과 등의 언급은 없었고 대전시 의회 차원의 징계도 없습니다. 해당 사안이 개인 사유다라고 해서 대전시 의회는 다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는데요. 대전 지역 여성단체는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지 주장 듣겠습니다. 대전 여민의 김예주 상담활동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예주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민의 측에서는 이번 송활섭 대전시 의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련의 상황은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그 송활섭 시의원 성비 사건을 다룬 기사들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12월 말부터 해당 시의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8월경에 이제 당 차원에서 처분을 내렸죠. 근데 이 당 차원에서 처분을 내렸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징계 수준의 사건이라는 거를 확인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대전시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품위 위반의 경우로 충분히 대전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고 또 다루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전시의회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이나 그런 건 전혀 없이 말을 흐리고만 있고 18일 임시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같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고만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시의회 의원들의 윤리강령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로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이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제보가 그러니까 소속 정당 국민의힘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펼친 것이고 그에 따른 처분이 나온 것인데 이번 그 당원권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저희로서는 이 당원권 한 달 정지 처분이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징계인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고서 이 송활섭 의원이 뭐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 논란에 대한 뭐 언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이 뭐 차후 공천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그나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조차도 가능성일 뿐이고 과연 이게 해당 의원에게 실질적 징계로서의 의미가 있었는가? 24일에 대전시당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이런 처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26일에 송활섭 의원이 이제 6박 8일로 호주 트림 시찰을 위해 떠났습니다. 물론 산건희 부위원장으로서 업무를 했다는 점도 알고 있고 당과 의회 일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당원권 한 달 정지 처분을 했는데 바로 이틀 뒤에 해외 출장을 떠나는 모습에서 이게 정말 징계로서의 의미가 있었는가라고 파악하기는 어렵고 또 만약 해당 사건 피해자들이 보기에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우려스럽고요. 이게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혹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징계인 건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뭐 향후 뭐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도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대전시 의회 차원의 징계나 조사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대전시 의회도 윤리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윤리특위가 이 사안을 다뤄야 하는데 다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7월 24일에 이제 이중호 위원장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면서
시민의 대표로 선출돼서 의정 활동을 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적정한 품위 유지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직접.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로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다를 이유는 없다고 하셨는데 예. 이게 2달 사이에 윤리특위가 다룰 시의원의 도덕성의 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7월에 이제 위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이 도덕성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님과 저희가 생각하는 도덕성의 기준점들이 다른 것인지 사실 좀 궁금은 합니다. 윤리강령 및 조례에 성비 징계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대전시의원 윤리강령을 보면 예. 가장 첫 부분에 이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징계를 내린 사유도 이 선출직 공직자 품위 유지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윤리강령에 있는 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충분히 윤리특위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당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시당에서 내린 징계 사유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이 시당의 일에 조금 무관심하다는 뜻으로 비추어질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까지도요. 네. 아니면 이제 어쨌든 시당에서 이거를 파악을 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 충분히 같은 시당으로서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고 윤리특위에서 다룰 건인지 아닌지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예. 논의 자체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예.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례를 활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례를 활용하지 않으시는 건지 사실 저희로서는 의문스럽고요. 예. 대전시의회 경우는 아니었지만 이제 2022년에 대전 서구의회에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물론 그 사안도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만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성비위 사건에서 이를 전혀 다루지 않으려는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로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사안이니까 송하섭 의원이 심지어 일반 시민에 대한 성비위를 일으켰다라는 제보도 있었고 예. 대전시의회 사무처 여직원에 대해서 성희롱을 했다 이런 사안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조사까지 하고 징계 처분까지 내린 것인데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윤리특위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뭐 공식적인 민원 제기 해보셨습니까? 문제 제기?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앞서서도 제가 그 대상이 시의회 사무처 직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맞아요. 사무처의 여성 직원들의 경우에 특히나 의원들이 자신의 인사 등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 등의 상황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거든요. 이런 뭐 여러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들, 호소하는 상황들 많을 것 같습니다. 상담하시다 보면 특히나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사실 특히 이렇게 일자리, 근로와 관련된 피해의 경우는 더욱더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특성상 피해자가 좀 바로 피해라고 인식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생존 직장이라는 생존권 문제도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 피해라고 파악을 하더라도 이미 위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피해를 고발했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근로 상황 중에 발생하는 이런 성범죄 피해들은 고발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피해자분들이 나서기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전시 의회 사무처의 여성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네.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사실관계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리특위에서 공식적으로 회부를 하지 않고 위원장이 이제 사무처 직원에게 물어봤을 때 그런 적 없다.
듣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윤리특위에 회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도 아니고 윤리특위에 공식적으로 회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무처 직원들에게 혹시 피해를 입은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슬쩍 물어봤다는 겁니까? 네. 뭡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적으로 물어봤다는 겁니까? 아니요,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이제 이 위원장이 그렇지 않아도 사무처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했지만 그런 적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만 이렇게 말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걸 뭘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피해 사실을 확인했을 때 과연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그냥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아닌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의 답변이었군요. 예. 윤리특위가 왜 특위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속 정당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고 말 그대로 청렴하고 정직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히 운영을 돼야 하는 것일 텐데, 대전시의 윤리특위 어떤 자세를 시민들에게 보여야겠습니까? 윤리특위는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청렴하게 소속 정당을 떠나서 이거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받고 있는 비판 중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실 지방자치법 제66조 1항에 이제 윤리자문위 구성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윤리특별위원회도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려서 구성이 되었고 윤리자문위 운영도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투명하지 않은 상황인데,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의원들끼리만 앉아있는 윤리특위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한 윤리자문위를 둬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게 윤리특별위에서 검토할 사안인지 회부할 사안인지에 대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시의회 차원에서 시의원의 윤리 강령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제19 감싸기 하고 분명히 뭐 자의적인 판단은 없어야 할 것인데요. 그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요, 그 성비위 성희롱에 대한 조사 징계 후에 이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다음 달에 지방 의원들하고 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조치, 사후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는 부분은 비판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이러한 교육이 꾸준히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사실 많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의원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이 감수성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러한 제보가 있었을 때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피해자 보호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없어서, 물론 가해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또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실수로라도 가해를 하지 않도록 차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마련되었으면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부분도 좀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 공당인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조치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활동가님, 끝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번 사안이 가벼운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공직자들의 성비위 사건이고 사무처라는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범죄고, 두 번째로는 일반 시민에 대한 사안도 이게 발생을 했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어떠한 처리 과정을 거치느냐가 조직의
이제 이러한 사회의 감수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가 이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갖추어진 조직인지 또 사회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이게 정말 개인 사유로 일축할 수 있는 문제인지 우려가 되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잘 해결을 해야 예. 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라던가 성인지 감수성이 고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후에 있을 선거라던가 당 내부 차원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이거를 시라는 사회의 차원으로 보고 당사자에 대한 사후 조치와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가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집중 인터뷰 대전시 의원의 성비위 논란에 대해서 대전시 의회 차원의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주장 들어봤습니다. 대전 여민회 김예주 상담 활동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의 현안 또 정치사회 여러 주제에 대한 품격 있는 시사 견해 토크 명품 지방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육동이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해 계속해서 가는 시대입니다. 지방의 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서도 안 될 것이며 또 시스템도 그대로 따라가서도 분명 안 될 것인데 무엇보다 공천 시스템 개혁에 대한 이야기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께서는 지금의 이 지방의회 정당 공천 제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리가 이제 9번의 지방선거를 했거든요. 91년부터 따지면.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네. 네. 저는 정당 공천 제도가 잘 자리 잡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쭉 해왔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안 됐죠. 근데 2006년 5회 지방선거 때 전면 정당 공천제를 했고 대신 유급제를 이제 실시를 했죠. 예. 공천 제도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공천을 해야 돼요. 정당이 있는 한. 그런데 지금까지를 종합적으로 뒤돌아보면 정당 공천으로 인한 장점보다는 정당 공천을 통해서 나타난 부작용과 단점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거는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위헌 소지도 좀 있고요. 또 정당 보고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우리 사회자 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현재까지의 지방의회 정당 공천 제도는 많은 부작용이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많은 단점,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하시고요. 박정현 전 청장님께서는 지금의 이제 지방의회 정당 공천 제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소수파예요. 저는 소수파? 정당 네. 공천 사수파거든요. 네. 네. 정당 공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대의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이 국정이나 지방 정부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나를 대표하는 대리인을 보내는 건데 그 대리인을 어떻게 뽑을 거냐. 직접 이렇게 그 나오는 사람을 투표로 뽑는 행위 이전에 어떤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정당 공천에 물론 폐해도 있지만 정당 공천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 대리인을 어떻게 잘 뽑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여전히 남는 거죠. 다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일단 뭐 지난번 작년 선거 제가 좀 억울한 사람인데 작년 선거도 그랬고 사실은 이게 중앙 정치에 막 휘둘르는 거잖아요. 소위 바람 정치라고 해서 분위기를 타는 거죠. 예, 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을 약간 평가하거나 아니면 심판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지방선거가 중간에 있거나 초반에 있으면. 예. 그래서 이제 뭐 일을 좀 하는 사람들도 그 바람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 우려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공천의 불투명성이나 불공정성이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왜 저 사람을 공천했지? 네. 저 사람이 뭐 어떤 정책 의지가 있어? 일단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중선거 구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2명, 3명을 뽑아서 당 공천을 받으면 1번은 기본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공천을 유지하면서 아까 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거를 개선해 나갈 거냐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유 교수님께서 더 많다라고 보셨던 단점, 부작용도 방금 이제 박 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내용이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다른 내용인가요? 예. 예, 정당 공천 제도는 찬반이 있거든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박 청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걸 찬성해서 적극 도입을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첫째로 정당이 우리 유권자를 대신해서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을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정당에 표를 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당이 참여하는 이유는 책임 정치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공천에서 상품을 내놔서 당선을 시켰는데 그 상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비리나 부패를 저지르거나 하면 그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정당의 지금 수명이요. 평균 44개월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48개월 이상이 돼야 이번에 뽑은 의원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책임을 짓게 하든지 책임 또 물을 수가 있고, 있어야 예. 되는데 우리는 44개월밖에 안 돼요. 중간중간 옷을 갈아입는군요. 그렇죠. 네. 중간에 뭐 간판을 새로 단다든지 뭐 이합 집산을 한다든지 정당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그 책임을 물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그 정당이 취약하고 지금은 정당 자체가 정책이나 정강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파벌 중심의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당의 상황을 가지고서 정당 공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장점을 기대한다는 거는 나는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이 정당 공천의 지금 9번의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를 직시해서 평가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정당 공천을 뭐 일부 배제해야 된다. 이를테면은 단체장 선거는 허용하고 뭐 의회 선거는 배제한다. 또는 광역 선거는 허용하고 기초 선거는 배제한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에 있는 지방 의원이나 단체장들도 정당 공천제 폐해를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배제하는 데는 지금 점점 분위기는 나빠졌습니다. 정당 공천이 여러 폐해를 가져온다는 걸 알면서도 정당 공천이 선거에서 유리하다. 다시 말해서 돈이 덜 들고 오히려 공천만 받으면 선거가 된다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방선거는 지금 산무선거라고 해서 공약 경쟁을 안 하고요. 자질 검증을 안 하고 지역 이슈가 없는 산무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에서는 그냥 공천만 받아서 쉽게 당선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커졌기 때문에 예. 정당 공천을 배제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정당 공천을 허용하되 다른 방법으로 개혁의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러니까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되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게 여러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돌아가는 게 더 낫다. 예, 정치인들이 생각해도 이렇게 해서 시스템만 그냥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적으로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 드러난 또 단점들, 뭐 폐해들, 부작용들 많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천의 투명한 관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공천 과정에서 그 후보가 적절한 우리 분명히 어떻게 정당 추천제를 하라는 거는 공천에 대해서는 규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규정이 있죠. 뭐 현행 선거법상 공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런 규정이 그냥 이렇게 노멀하게 돼 있고요. 대부분 정당에서 이 규정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정당의 당원 당규로 정하는데 다 경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선거에서 그 당원 당규들이 상당히 네. 이슈가 됐었죠. 네, 예. 네, 민주당도 최근에 이제 혁신안 뭐 이런 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경선을 하는데 경선을 하면 이제 경선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칭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인데 주로 이제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당에서 공천관리를 하고 그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는데 공천관리위원회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구성이 되냐 이 이슈가 지금 하나가 있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잘 있다고. 안 된다고 네. 보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요. 네, 특별한 이제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거나 아니면 중앙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고위원 중심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니까 어쨌든 그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냐. 그렇죠. 예. 예,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천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객관화할 거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당원이 선출한 대의원들이 그 관리 감독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공천 받으면 일단 기초의원회, 그러니까 광역의원만 하더라도 한 명씩 뽑으니까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기초는 어쨌든 한 명씩은 다 되니까 그 지역구에서 정당 깃발 들고 나오면 네. 네,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네, 지금. 공천을 받기 예. 위해서 자기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보다는 공천을 줄 사람, 현직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상황 보면 특히나 거대 양당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의 시스템이 시도당 운영하는 데는 최적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현직 이제 지역위원장 중에 원내가 아닌 사람들은 좀 어렵지만 원내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쉽죠.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게 코드가 맞아야지 또 후보자로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러면 정당 공천을 하지 말 거냐? 그러면 그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육 교수님이 지금 우리나라 정당 수명이 44개월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사실 44개월밖에 안 돼도 그 역사와 전통을 당명을 바꿨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뭐 한나라당이 국민의힘으로 바꿨다고 해서 다른 당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강 정책이 거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거를 해야 되는 거가 맞다. 그 실제로 조금씩 그런 책임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시의원 때도 원구성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저 단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원구성 파행을 일으킨 사람들 당원권 자격증지도 내리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 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뭐 그런 뭐 약간의 뭐 흉내내기 책임 문제는 뭐 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의원 선거로 우리가 국한시켜 본다면 최근에 국회의원의 뭐 특권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불체포 특권을 제일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공천권입니다. 공천권이에요. 특히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은 뭐 중앙정당이나 지방당에서 다룬다고 하지만은 이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은 전적으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 내지는 지역 당협위원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기 사람 심기를 한다든지 또 자기 선거 때 이제 내년 총선 있잖아요. 총선 때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준다 하더라도 뭐 어떤 지역 직종이나 이익 집단의 비례대표보다는 전부 다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지방의회는 특히나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심하죠. 현상이.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제 이를테면은 지방자치가 주민의
주민을 위한 자치가 돼야 되는데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자치로 가서 지방자치가 지금 상당히 왜곡되고 부작용을 낳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당 공천 문제가 왜 이렇게 더 단점이 극대화됐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특히 더 정당 공천이 전국 동시지방 선거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은 이게 정당 공천 다 허용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안 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날에 하니까 정당이 올인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러네요. 예. 지방선거 자체가 대선의 전초전이다. 교두보 역할을 한다. 중앙정당의 대리전이다. 이러한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뭐 교육감,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정당 공천제 하나만 보고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맞습니다. 정당 공천 하고 안 하고 문제도 있지만은 동시지방선거라는 이 선거 자체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선거 비용이 덜 든다든지 또는 뭐 투표율을 올린다든지의 장점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방선거 자체가 기능을 상실하고 전부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상당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걸 검토해봐야 됩니다. 흥행이 좀 떨어지고 관심이 좀 떨어지고 비용이 더 든다 할지라도 동시 지방선거가 갖는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너무 네.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전국이 동시에 지방선거를 한다는 것은 그 중앙에서 선거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죠. 네, 예. 네. 그러면- 그렇게 되고 투표를 아무래도 기표할 때 네. 하나 이게 예, 쭉 하나의 맥으로 다들 투표하시게 되는 당연히 거잖아요. 네. 유권자들이 7번, 8번의 선거에 후보라를 다 따져보고 아 여기에는 요 분이 적합하다. 개별적인 자질을 요 다 분은 이런 따져보고, 공약을 예. 가지고 있다. 이거를 따질 수가 없죠. 그냥 이번에는 야당을 찍다, 여당을 찍자, 1번을 찍자, 2번을 찍자. 또 중앙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방선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본질을 놓친 채 우리가 정당 공천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방 자치를 하는 거는 분권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지방 자치를 하는 거고 지방 선거도 그런 대표 주자를 우리가 선출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전히 중앙 집권적으로 그것도 핸들링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쯤은 지역 정당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지역 정당 허용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정당법상 정당은 수도, 그러니까 서울이죠 지금은 네.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에 구성이 돼야 해야만 돼요. 정당이 되는 거죠. 그 예.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OECD 국가 중에 정당과 관련해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데가 한국하고 독일인데 독일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정치 결사체가 선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 지역 정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굉장히 많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기사련이라는 지역 정당이 있는데 전국 정당이 기독교 민주연합보다 더 후보가 많고, 예.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도쿄에 도민 퍼스트웨이가 있는데 해당 지역에 전국 정당보다 의석이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요 정당들이 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요? 예, 지역 정당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지역 정당 실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정당 등록을 못해서 그렇지. 최근에도 영등포의 직접행동 영등포당, 과천의 과천 시민정치당, 그리고 아주 최근엔 전북 지역이 이제 전북 지역 정당에 대한 논의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정당은 총선이나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정당이 이제 총선이나 대선에 후보를 내는 거대 정당이랑 연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선거법이나 정당법을 균형이나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은 얼마 전에 바뀌어지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봐서 새로운 틀을 좀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근데 중요한 그 것 같아요. 새로운 틀에 대한 논의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꾸 네. 정당이 개선되고 정당이 개혁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이제 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본이나 지금 얘기한 영국이나 독일도 지금 지방선거는 정당이 점점 정당 참여를 허용하되 유권자들이 자꾸 배제하는 쪽으로 가요. 정당 중심 선거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거. 일본 같은 경우도 정당 참여가 다 허용되지만은 거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됩니다. 지방선거에서. 90% 이상은 다 무소속이에요. 오히려 예. 정당 공천을 하면 불이익이 받는단 말이에요. 정당이 오히려 연합해서 공천을 해요. 우리나라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연합해서 후보를 공천해도 무소속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정치가 탈정치화됩니다.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탈정치화. 지방의회는 그렇죠. 지방의 일에 지역의 인물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지금 뭐 전국 동시지방선거하고 정당 공천제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전국이 획일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단체장을 뽑고 지방의원을 뽑는 대신에 뭐 이를테면 우리 광역시, 특광역시 경우에는 어떤 자치구는 행정구로 바꿀 수도 있고요. 말하자면 그 구의원을 안 뽑을 수도 있고 준자치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자치구 특색별로 네, 네. 특색별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지역이 선택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작은 농촌의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직을 한다든지 분수를 겸직한다든지. 또 지방의원에서 시 지배인 제도라고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단체장직을 맡긴다든지 정당 공천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제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한날 모여가지고 정당이 저렇게 적극 참여해가지고 선거에 우리가 악용되거나 활용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년이 돼간 이 지방자치 제도가 이제는 정부 구성 형태를 다양화하는 쪽으로 풀어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정당 보고 자꾸 너네 정당 책임 관리제 해라. 정당 공천을 개선해라. 이렇게 요구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저는 지방자치 제도의 다양성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는 오히려 초점을 둬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실제로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틀을 의장이 뭐 구청장이나 뭐 시장이나 이거를 겸직하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툴은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실험들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형태로 가는데 어쨌든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왔던 것의 틀을 지금은 털어버리고 다양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할 필요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지방 정부는 4년 아니고 5년 하겠다. 아니면 3년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우리가 지금은 발휘할 때가 됐다. 좀 지역 정당을 만들든 중앙과 연계해서 지역의 대표 대리인들을 뽑아 나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쯤은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지방시 육동의 충남대 명예교수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